당선인이 이용수 할머니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용서한 것 없다며 법이 심판할 것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의연의 부실 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연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여가부 장관은 윤미향 당선인 문제를 몰랐다며 정의연 등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한 것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고3 등교 계약 전날 인천에선 고3 학생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63개 고교 학생이 전원 귀가 조치됐습니다. 수업이 이뤄진 교실엔 투명 칸막이가 등장했고 나홀로 급식이 이뤄졌습니다. 친구들 보는 건 좋은데 불안하기도 하고 계약하는 게. 대법원 판결까지 이뤄진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여당이 검찰의 강압 수사에 의한 것이라며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도 공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저신용 등급의 회사채와 기업 어음을 사들이는 기구가 설립됩니다. 정부가 미국 연준이 해온 이 같은 방식을 동원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1살 최신종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인이 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윤 당선인이 이사장을 지냈던 정의기억연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7일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통해 수요 집회에서 모금된 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한 지 13일 만입니다. 그동안 여러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해명된 게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겁니다. 자, 정의연 사무실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김지수 기자. 네, 저는 서울 정의연 사무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압수수색이 아직도 덜 끝난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4시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의연의 회계장부와 각종 사업 관련 문건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의연 관련 첫 고발 사건이 서울 서부지검에 배당된 게 지난 14일이었으니까 6일 만에 강제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고발 사건도 서울 서부지검으로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4부는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정의연과 윤 전 이사장 관련 의혹에 대한 규명 작업을 벌이게 됩니다. 검찰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윤 당선인의 혐의는 어떤 겁니까? 네, 윤 전 이사장과 정의연 관련 수사는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된 걸로 예상됩니다. 먼저 후원금 회계 부실 처리와 관련된 횡령 의혹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기부금과 후원금의 모금과 사용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면서 자금 흐름에서 유용이 없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정의연의 전신격인 한국정신대 문제협의회 시절을 포함해 윤 당선인 일가의 자금 흐름도 들여다볼 계획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안성 쉼터를 사고 파는 과정도 조사 대상입니다. 정의연이 쉼터를 알면서도 비싸게 매입했거나 싸게 팔아서 기부금에 손실을 끼쳤다면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의연은 지금까지 단순한 회계상의 실수가 있었을 뿐 자금 사용과 쉼터 매입 매도 과정은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정의연 사무실에서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자, 이제 여당의 마음도 급해지게 됐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반응은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이지만 내부에서는 국민의 분노가 한계에 달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관망하던 정의당에서도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라고 압박하고 나섰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몰랐다며 사과했습니다. 보도에 조정린 기자입니다. 국회에 출석한 이정욱 여성가족부 장관은 윤미향 당선인에 제기된 문제들을 알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언론에 제기되는 문제점은 인지 못했습니다. 네, 국민들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이 장관은 정의연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한 주무부서로서 사업 결과를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유보적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외부 회계감사와 행안부 등 해당 기관의 감사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후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더 이상 이번 사안을 끌고 가선 안 된다는 얘기가 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하여 그 결과에 따른 적합한 판단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선의 노웅래 의원은 국민의 상식 분노가 임계점에 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회계 잘못됐으면 회계 잘못한 걸 고치면 되는 것이지 이거를 친일 대 반일 프레임으로 보는 건 또 다른 그건 아니다.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한다고 했던 정의당도 여당을 향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라고 했습니다. 갈수록 의혹이 증폭되는 사태에 대한 당 차원의 대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 본인이 여러 의혹을 직접 소명할 것이라고 했지만 윤 당선인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초선 당선인 연찬회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윤미향 당선인이 어제 대구로 내려가서 이용수 할머니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분 정도 짧은 만남에서 윤 당선인은 무릎을 꿇고 사과했고 이용수 할머니는 불쌍하다고 했다는 말이 여러 경로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윤 당선인이 찾아와서 빈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용서를 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9시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만났습니다. 이 할머니는 대구 시내 호텔에 머물고 있었는데 윤 당선인이 예고 없이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남은 10분 정도였습니다. 윤 당선인은 무릎을 꿇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남 이후 일각에서 윤 당선인 사과에 이 할머니가 불쌍하다며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가 흘러나왔지만 이 할머니 측은 이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무릎을 꿇은 건 맞지만 이 할머니가 용서나 화해를 언급하진 않았다는 게 주변인들의 주장입니다. 대신 할머니는 법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수일 내 기자회견을 할 것이니 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과했다, 뭐 용서했다 이런 거는 없었고 어머니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거는 법에서 알아서 할 거고. 윤 당선인 측은 만남이 있었다는 건 사실상 인정했지만 당시 상황에 대해선 따로 입장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오는 25일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예, 관련 뉴스는 잠시 뒤에 또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학교로 가보겠습니다. 전국의 고3 학생들이 5차례 연기 끝에 오늘 첫 등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걱정했던 대로 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인천에서는 고3 학생 2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는 바람에 63개 학교 학생들이 등교하자마자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학생도 학부모도 우왕좌왕 혼란 속에 하루를 보냈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오전 11시인데 학생들이 갑자기 교문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인천의 일부 고3 학생들은 등교한 지 2시간여 만에 서둘러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오늘 인천에서 A군 등 코인 노래방을 다녀온 고3 학생 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확진자와 인접한 5개 구 63개 고등학교에 대해 긴급 하교 조치했습니다. 고등학교 3곳은 오늘 새벽 아예 등교를 취소했습니다. 거기 친구들이 같은 중학교 동창 뭐 이렇게 해서 겹치는 경우가들이 좀 있어요. 그런 거 감안해서 하는 거 좋습니다. 80일 만에 등교한 첫날 수업을 일찍 마치고 돌아가는 학생들은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불안함을 호소합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은 이럴 줄 알았어요. 좀 더 미뤘어야지 학생들의 안전이 좀 보장되지 않았을까라는. 오늘 확진된 고3 학생 2명은 지난 6일 학원 강사 수강생 확진자와 코인 노래방 동선이 겹쳤습니다. 고3 확진자의 어머니와 동생도 감염됐습니다. 직업과 동선을 숨긴 학원 강사 관련 확진자는 오늘 하루만 5명이 추가됐고 전체 확진자는 30명으로 늘었습니다. 인천시는 A군이 방문한 연수구의 체육시설 이용객 97명을 자가격리하고 검체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경기도 안성의 9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전원 등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저녁 안성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긴급히 등교 취소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는 정상 등교를 시킬 예정입니다만 이 확진자가 다녀간 안양의 한 주점에서 확진자 7명이 쏟아지는 바람에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배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한 고등학교. 고3 등교 개학 첫날이지만 학생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제 저녁 안성에서 20대 남성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육당국은 오늘 아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안성 지역 고3 학생들의 등교 수업을 취소했습니다. 안성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 9곳 모두 등교가 중지됐습니다. 그 고등학생들이 모두 학교로 등교했을 때 안성에 코로나가 대유행할 수 있다는 저희 우려 때문에 A씨가 접촉한 3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안성의 고3 학생들은 내일부터 정상 등교할 예정이지만 학부모들은 내심 불안합니다. 긴장될 때까지 집에서 사이버로 강의하더라도 그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성 확진자 A씨는 안양에 있는 일본식 주점을 다녀왔습니다. A씨와 지인 등 7명은 지난 3일부터 14일과 15일, 17일까지 4차례에 걸쳐 번갈아 이 주점을 방문했습니다. 이후 7명 모두 확진됐는데 이들은 수원과 인천, 용인, 안성 등 수도권 6개 지역 거주자입니다. 방역당국은 CCTV 분석과 카드 결제 추적 등을 통해 이들의 추가 동선과 접촉자를 찾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보신 것처럼 인천과 안성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의 고3 학생들이 예정대로 올해 첫 등교를 했습니다. 학교 측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 학생들을 맞았고 교실하는 모습도 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적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바꿔놓은 학교 풍경 송민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학생들의 행렬이 교문 밖까지 100m 넘게 늘어서 있습니다. 거리를 두고 체온을 잰 뒤에 입실하기 위해서입니다. 친구들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아요. 80일 만에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 반가우면서도 감염 우려를 떨칠 수는 없습니다. 친구들 보는 건 좋은데 불안하기도 하고. 네, 학교에서 아침에 선생님이 그 물티슈 이런 것도 지급을 하고 손소독제도 배치를 해놓고. 교실 안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책상은 시험 대열로 띄엄띄엄, 마스크는 계속 써야 합니다. 이렇게 다 협소한 공간에서 다 같이 있으니까 분명히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급식 시간에도 거리 두기는 계속됐습니다. 자, 얘들아 2m 간격 유지해서 들어가자. 보시다시피 학생들은 이렇게 방역 수칙에 맞게 투명한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식사를 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을 넘는 경우 한쪽 교실에서 화상 중계를 하는 미러링 수업도 진행됐습니다. 선생님들도 그동안 준비를 좀 많이 해온 그런 상태고요. 그러나 만반의 준비에도 불구하고 쉬는 시간이나 하굣길까지 학생들을 일일이 지도하긴 어렵습니다. 실제 곧바로 귀가하라는 당부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들은 PC방에 들르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자, 그런데 우려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등교 첫날 코로나 의심 증세를 보여서 구급차로 이송된 학생이 전국 학교에서 수백 명에 달했고 불안감에 아예 등교를 하지 않은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국 학력 평가는 내일 예정대로 치러집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오늘 오후 1시쯤 재학생 1명이 발열 증세를 보였습니다. 들어갈 때는 괜찮았는데 나올 때 열이 있어갖고 일시적 관찰실에 거기다 데려다 놓고. 이 학생은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선별진료소로 이송됐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경기도 21명, 광주 20명 등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코로나 의심 증세로 119에 의해 이송됐습니다. 다른 수단으로 이송된 학생들까지 합치면 수백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사실상 등교를 거부한 학생들도 상당수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3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감염에 대한 우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공부를 못하게 되면 후유증이 또 크지 않습니까?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체험학습을 낸다던가 해서. 교육당국은 학교에서 산발적 감염이 일어나도 다시 개학을 취소하진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선생님과 학생들 모두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에 따라 내일 고3 전국 연합 학력 평가도 예정대로 치러집니다. 인천 지역 66개 학교는 온라인으로 시험을 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그런가 하면 삼성 서울병원발 감염 우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사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집 주변을 다닌 사실이 확인됐고 간호사의 지인 한 명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충남 서산에 사는 27살 여성 A씨가 오늘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삼성 서울병원 확진 간호사 B씨의 지인이었습니다. A씨와 B씨 일행은 모두 6명이었는데 이달 초 주점에서 만났다가 노래방을 들른 뒤 귀가했습니다. 나머지 4명은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간호사 C씨는 지난 14일부터 사흘 동안 마스크 없이 출근길 엘리베이터를 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새벽 편의점에 5분가량 들렀을 때도 마스크는 쓰지 않았는데 아직 2차 감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지금 그 직원은 지금 그 들어가 있는 상태고 2주 동안 가서 확인했는데 음성으로 판정이 나왔어. 확진된 간호사들의 근무지인 본관 3층 수술장 C구역 간호사 33명 등 의료진 자가격리자 99명은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이태원 클럽 감염과의 연결고리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수술장이 하나의 구역으로 모아지기 때문에 그 구역에서 수술받은 그런 환자를 통한 감염의 가능성을 놓고 다만 병원 외부인과의 연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정의연, 윤미향 당선인의 나눔의 집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만 오늘도 어김없이 수요 집회가 열렸습니다. 윤 당선인은 참석하지 않았고 이나연, 정의연 이사장이 나와서 사과하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외부 기관의 회계 감사를 의뢰한 만큼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20대 남성이 소녀상을 돌로 훼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1440번째 치러진 수요 집회였지만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일본 정부의 전쟁 범죄에 대한 사과 요구는 그대로였지만 전범 역사 인정하고 역사 왜곡 중단하라! 중단하라! 활동을 지지해준 시민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향한 사과도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 시민들과 피해자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잘못은 바로잡아야 하겠지만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인권운동이 훼손돼선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비판과 매도는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선 규탄 집회도 동시에 열렸습니다. 서울 흑석동에선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한 2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소녀상엔 A씨가 돌로 내리쳐 파인 자국이 3군데가량 남아 있습니다. A씨는 범행을 말리는 공무원의 뺨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소녀상 찍고 있더라고요. 돌을 뺏어가고 던졌는데 제 뺨을 한 3-4대 때리더라고요. 그냥. 경찰은 A씨를 체포해 소녀상을 훼손한 사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의 장례비조차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던 가족이 그 뒤 여권으로부터 압박을 받았다고 다시 폭로했습니다. 2번이나 찾아와서 이달 말까지만 참아달라고 회유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여당 관계자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고 민주당은 즉각 사실 누건이라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곽예남 할머니의 딸 이민주 씨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씨는 정의연 측이 어머니 장례비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폭로한 지난 14일 이후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고 했습니다. 엊그제 여당 관계자들이 저를 찾아와서 5월 30일이 되면 면책 특권도 생기고 여당의 지역 인사가 찾아와 윤미향 당선인이 국회의원 신분이 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회유했다는 겁니다. 회유하는 과정에서 조용히 있으라는 말에는 압박감도 느꼈다고 했습니다. 정 의원이 공격받고 있는 것을 전환하고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리니 그때까지 조용히 있어 달라며 이 씨는 다만 집으로 찾아온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 씨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했습니다.
굳이 여기를 두둔해가지고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그 상처를 더 가중시킬 일은 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전주 지역 당선인들과 시의원들도 그런 사실이 없다거나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생존한 위안부 할머니 6분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 나눔의 집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받은 후원금이 66억 원에 이르는데 할머니들에게 직접 지원된 금액은 이 돈의 3%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미 그만둔 사람의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계속 받아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나눔의 집 문제는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지원 시설인 나눔의 집 직원 7명은 어제 나눔의 집이 외부에 알려진 것과 달리 무료 양로 시설일 뿐 그 이상의 치료나 복지는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할머님이 있는 시설에서 후원금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후원금은 다 사회복지법인 대한민국 조계종 나눔의 집으로 갔죠. 대부분이. 나눔의 집이 공개한 최근 3년간 수입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66억 원의 후원금 수입에서 할머니들에게 직접 지원된 금액은 3.3%인 2억 2,400여만 원이었습니다. 지원 내지는 기부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할머니들을 보고 기부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정의연처럼 개인 계좌로도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2001년 초대 원장에서 물러난 혜진 스님의 본명으로 된 계좌는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출해가지고 이제 그쪽 나눔의 집으로 보냈거든요. 빨리 수정을 해서 그쪽 계좌로 넣으라고 했는데 연락처를 알 수가 없대요. 경기도는 특별감사 결과 대표이사 건강보험료 납부 등의 후원금 부적정 사용을 포함해 다수의 법률 미이행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은 나눔의 집 측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예, 나눔의 집에서도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받은 문제가 있군요. 저희 취재에 따르면 정의연과 정대협은 법인 계좌가 20여 개 있었는데도 윤미향 당선인 개인 계좌로 여러 차례 후원금을 모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보편적인 상식으로 보면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설기 기자. 네. 윤미향 당선인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받은 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확인된 건 총 4건입니다. 지난해 별세한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식, 2013년 제1조선 학교를 위한 엽서 판매, 2014년 길원옥 할머니의 유럽 방문 경비 모금과 또 베트남 우물 사업입니다. 예. 장례식은 윤 당선인이 상주였고 엽서는 한 세트 5천 원에 판매했습니다. 길 할머니는 경비가 부족해서 또 베트남 사업은 한국군이 민간인을 학살한 곳에 위안부 할머니들이 우물을 파주기를 바란다면서 모금을 했습니다. 자, 이게 한 계좌로 모금이 된 겁니까? 아니면 각각 다른 계좌로 다 모금이 된 겁니까? 이 3개의 계좌로 모금을 했는데요. 왜 이렇게 했는지 아직 윤 당선인 측의 설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회계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통장은 예를 들어서 어떤 성격의 돈을 받는 데다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할 수는 있지만 개인 구자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죠. 물론 윤 당선인 개인에게 기부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상식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까? 김복동 할머니 장례식의 경우 윤 당선인은 상주가 통장을 만드는 관례가 있다고 했고 정의연도 통상 다른 단체들처럼 했다며 조의금은 기부금으로 볼 수 없어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얘기는 조금 다릅니다. 조의금이다 이렇게 했다고 조의금이 되는 게 그런 전후 사정이라는 걸 조사해 보면 거기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지죠. 자, 그러니까 조의금이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기부금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뭐 이런 얘기군요. 네. 자, 그렇다면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네, 길 할머니 경비 모집은 항공권 구입이 이 이코노미석 기준으로 책정이 돼 추가 활동비가 필요했다는 게 정의연의 설명인데요. 개인 모금 부분은 윤 당선인 측이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의연 쪽에서 약간 선을 긋는 듯한 분위기도 있긴 하군요. 자, 그런데 일부 개인 계좌로 이렇게 모금을 하는 것이 관례는 맞습니까? 그것도 참 모호합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있었는지 정의연 측이 아직 전체적인 자료를 내놓은 건 없습니다. 다만 김동희 당시 정대협 사무처장 명의 계좌로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
8,788만 원을 모금을 했는데 이후 모금액을 정의기억재단 설립 추진위 계좌로 이전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세심하지 못해 사과한다고 밝힌 것은 있습니다. 이나영 이사장은 오늘 수요 집회에 나와서 외부 회계 감사를 투명하게 받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다시 했는데 그 이후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뭐 자료는 거의 다 검찰이 가져간 걸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체적으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타이밍을 이미 놓쳤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윤 당선인 스스로 해명하고 또 결자 해지하라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도 나오는 건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개인 계좌로 받은 기부금에 대해서는 즉시 거래 내역을 공개하고 뭐 사실 개인 계좌 문제는 정의연의 문제와 좀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윤 당선인의 책임 있는 해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31살 최신종으로 초등학교 시절 소년체전에 출전했던 씨름 유망주였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경찰이 공개한 31살 최신종의 운전면허 사진입니다. 경찰은 오늘 부산과 전주 실종 여성 2명을 살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 최신종에 대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CCTV 영상과 DNA 감식 결과 등 최신종의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동정 범죄의 재발 방지와 범죄 예방 차원에서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추가적인 피해가 있을지의 여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봤습니다. 공익 목적의 달성이 사익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을 해서 공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달 14일 밤 34살 여성 A씨를 만나 성폭행한 뒤 살해해 시신을 다리 밑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나흘 뒤인 지난달 18일 오후 부산에서 전주로 온 29살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초등학교 시절 소년체전 등에서 씨름 종목 사관왕을 차지한 유망주였지만 일반고로 진학하면서 씨름은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2년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강간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 뒤 청와대와 국민 간 소통을 목적으로 만든 공간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죠. 각종 사회 문제의 공분과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지만 또 민원 수준의 개인 글이 올라오기도 했고 25개월 된 딸이 초등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국민청원처럼 허위로 밝혀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민청원의 빛과 그림자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청원에 대해서 청원에 답을 드리게 됐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루 평균 24만 명이 방문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만들었죠. 국민소통광장, 국민청원 페이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루 평균 수백 건의 청원이 올라오고 30일 안에 20만 명이 넘는 동의가 있으면 답변을 합니다. 2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 동의 20만 명을 넘어섰고 심신미약 감경 논란이 벌어졌던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사건. 2018년 음주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 윤창호 씨 사건. 올해 조주빈 등 디지털 성착취 범죄까지 사회적 공분을 이끌어내며 처벌 강화에 일조했죠. 그런데 지난 3월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25개월 딸이 초등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무려 53만 명의 국민이 동의했지만 수사 결과 해당 청원은 허위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거짓 청원은 처음이 아니지요. 국내 개농장에서 잔혹한 도살이 벌어진다는 청원에 21만 명이 동의했지만 사실이 아니었고
태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개가 우리나라의 개농장에서 망치로 머리를 맞아 죽은 개다, 이렇게 둔갑한 셈인데요. 성적 학대를 받는 아동의 사진이 올라왔다는 처벌 청원도 사실이 아니었죠. 실제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중국에서 제작 유포된 아동 음란물을 허위 청원은 허위 신고와 다를 바 없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는 죄가 있습니다.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해서 공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인데요. 혐오와 비난이 난무하거나 사회적 갈등을 부추긴 경우도 적지 않았죠. 왕따 가해 논란으로 국가대표 김보름 선수의 자격을 박탈하라는 청원에 60만이 동의했었고, 단순 사건이 여성 혐오 범죄로 알려지며 35만 명의 동의를 받았던 이수혁 폭행 사건도 있었죠. 확진 평양에 따라서 그것을 자기가 편리한 대로 이제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지만 그 나중에는 팩트가 아닐 수도 있고. 청와대는 지난해 부적절한 청원의 노출을 줄이기 위해 100명 사전 동의자 등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잡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편의점이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포함되면서 최근 매출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틈에 편의점이 업계 효자 상품인 조각치킨 가격을 10% 인상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소비자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이태용 기자입니다. 편의점 계산대 앞에 진열된 조각치킨. 치킨 한 마리가 부담스러운 1인 가구들이 많이 찾는 편의점 매출 효자 상품입니다. 그런데 최근 편의점 업체들이 조각치킨의 가격을 10% 넘게 올렸습니다. CU와 세븐일레븐은 이번 달 1일부터 조각치킨 가격을 13% 가까이 인상했고, GS는 어제부터 치킨 3종의 가격을 10% 정도 올렸습니다. 공교롭게도 긴급 재난지원금이 풀린 시기와 맞물립니다. 편의점주들은 재난지원금 사용으로 모처럼 활기를 찾은 편의점 매출에 가격 인상이 찬물을 붓는 일이라고 하소연합니다. 갑자기 뭐 하루 사이에 이렇게 올릴 수 있냐? 재난지원금 통해서 매출 올리려고 이런 꼼수 부리는 거 아니냐? 편의점 업체 측은 원재료 인상에 따른 가격 인상이었다며 연초부터 가격 인상이 계획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 생각은 다릅니다. 코로나19로 지금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은데 지금 시기에 편의점의 품목들의 가격을 올린 거는 시기적으로 약간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대형마트 사용 제한으로 어부지리 특수를 누리는 편의점의 가격 인상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온라인 금융거래의 필수품 공인인증서가 사라집니다. 대신 어떤 방식이 본인 인증에 도입되는지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99년부터 독점적인 전자신분증으로 이용돼 온 공인인증서. 각종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고 USB나 휴대전화에 보관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PC로 할 때 설치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좀 발급받는 것도 귀찮고 그 컴퓨터에 저장하고 하는 것들이 많아져서 온라인 금융거래의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데 이미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할 수는 있고 이외에 다양한 전자서명으로도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미 다양한 인증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문인식이나 간단한 비밀번호 입력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SNS만 있으면 인증이 가능한 카카오페이는 사용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고 이동통신 3사가 만든 패스라는 인증 어플도 다운로드 수가 2,800만을 넘었습니다. 은행연합이 만든 뱅크사인도 30만 명이 이용 중입니다. 지금부터는 개개 금융회사들이 이 거래의 안전성을 담보해야 되는,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게 된 거예요. 전자서명 시장의 무한 경쟁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한국은행이 코로나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회사채와 기업 어음을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10조 원 규모로 운영될 전망인데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경우에 자금 조달을 통해서 일단은 한숨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마는 리스크를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회사채를 사들이는 특별 목적 기구 SPB의 자금 규모는 10조 원입니다. 산업은행이 2조 원을 내고 한국은행이 나머지 8조 원을 부담합니다. 한은의 발권력으로 회사채 매입에 나서는 건데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방식입니다. 금융시장 안정 의지가 시장에 보다 명확하게 전달되고 신용시장 안정화 효과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방식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회사채를 매입해 기업에 자금을 지원한 방식과 유사합니다. 매입 대상은 주로 안정적인 AA에서 A등급 회사채지만 최근 일시적으로 투기 등급인 BB 등급까지 떨어진 회사채도 사들일 예정입니다. 시장 반응은 엇갈립니다. 기업과 채권 시장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할 거란 기대감이 우선 나옵니다. 하지만 SPB를 산하에 둔 산업은행이 신용 위험이나 구조조정 같은 부실 리스크를 떠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트리플 B만 돼도 이미 구조조정 이슈가 들어있는 기업들이 꽤 있거든요. 정부는 SPB를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기간을 연장하거나 지원 규모를 20조 원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9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최종 확정받고 복역까지 마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권에서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수뇌부가 불을 지폈고 추미애 법무장관이 맞장구를 치면서 재조사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는데 법원도 검찰도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고 한만호 씨의 비망록을 내세워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관행과 문화에 잘못이 있었던 것인지 또는 그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명백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 우선 그 과거의 수사 관행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국민들도 이해를 하고 계시고. 비망록엔 검찰로부터 거짓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한 씨 진술 외에도 한 씨가 발행한 1억 원짜리 수표를 한 전 총리 동생이 사용한 사실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9억 원 중 3억 원에 대해선 대법관 13명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과거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이렇게 비춰지면은 그것이야말로 사법 불신에 대한 큰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해당 비망록 역시 이미 1, 2, 3심 재판부가 정식 증거로 채택해 검토했던 자료입니다. 검찰은 새로운 증거인 것처럼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한국당은 법치를 위임받은 집권 세력이 법치를 허물어뜨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가 사흘 전 김종인 전 위원장을 찾아가서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다시 요청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임기 보장 문제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어떻게 달랐는지 홍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흘 전 김종인 전 위원장을 광화문 모처에서 만나 비대위 임기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합당의 한 관계자는 김 전 위원장이 재보선이 있는 내년 4월까지는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아 합의가 불발됐다고 전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비대위 임기를 연말까지로 하는 안과 1년 또는 대선 후보 선출 전까지 하는 여러 안을 두고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지도부를 구성할 수 있을지 또 합의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난상 토론했습니다. 결국 내일과 모레 이틀간 열리는 통합당 연찬회에서
김 전 위원장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김 전 위원장은 당초 연찬회에 참석해 강연을 할 예정이었지만 합의가 깨진 뒤 불참하겠다는 뜻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는 23일에는 김해 봉화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참석합니다. 비대위 출범 여부와 관계없이 이전 지도부와는 다른 통합과 혁신의 행보를 이어갈 거란 분석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라리아 약 복용을 두고 미국 내에서 우려와 조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원 의장은 트럼프의 비만이 더 문제라며 비꼬았고 폭스뉴스는 그러다 죽을 수 있다고까지 경고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을 매일 먹고 있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 A couple of weeks ago, I started taking it because I think it's good. I've heard a lot of good stories. 정치적 앙숙인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은 약 복용을 비판하며 문제는 나이와 비만이라고 꼬집었습니다. Morbidly obese, they say. So I think it's not a good idea. 트럼프는 곧바로 펠로시는 병든 사람이라며 맞받아쳤습니다. Pelosi is a sick woman. She's got a lot of problems, a lot of mental problems. 하지만 친트럼프 성향의 폭스뉴스조차 대통령의 말만 듣고 말라리아 약을 먹다간 죽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t will kill you. I cannot stress enough. This will kill you.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나 낙타의 오줌을 마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조롱했습니다. 트럼프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But I think it's worth it as a line of defense, but it seems to be very safe.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의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심장박동 이상 등의 부작용을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오늘이 절기상 여름의 문턱이라는 소만인데 설악산 대청봉에는 눈이 내리면서 겨울철에나 볼 수 있는 설경이 펼쳐졌습니다. 때 아닌 5월의 설경 이민재 기자가 소개합니다. 해발 1600m 설악산 대청봉입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며 나뭇가지에는 눈꽃이 피었습니다. 봄을 알리던 연분홍빛 꽃잎에도 초록색 솔잎에도 새하얀 눈이 손뭉치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낮 1시 반부터 5시까지 설악산 대청봉에 눈이 내렸습니다.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면서 2cm가 쌓였습니다. 설악산 정상에 5월 초순쯤 눈이 내리는 것도 드문 일이지만 중순이 지난 뒤에 적설을 기록하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5월 중순 넘어서 온 경우가 좀 드물어요. 제가 본 거는 15일 넘어서 온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기상청은 차가운 상층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생긴 비구름이 고지대인 설악산에서 눈으로 변했다고 설명합니다. 여름의 문턱이라는 절기상 소만인 오늘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이 20도를 오르내렸습니다. 평년 기온보다 4도 낮아 쌀쌀했습니다. 내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박물관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5G 등을 이용해서 문화재를 직접 체험하는 것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건데요. 고구려 벽화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볼 수도 있고 또 수장고를 걸어볼 수도 있습니다. 임서인 기자가 먼저 체험해봤습니다. 한층 한층 10층 탑의 윤곽이 선명히 드러나고 손오공과 삼장법사가 생생한 이야기를 펼칩니다. 꽃이 피는 봄, 장맛비 쏟아지는 여름 등 사계절도 재현됩니다. 13m 높이의 경천사 10층 석탑에 미디어 파사드란 첨단 기술을 접목했습니다. 체험형 감상을 위해 증강현실, 혼합현실, 홀로그램 등 오감을 자극해 몰입도를 높인 기술이 총동원됐습니다. 문화재를 그냥 겉으로 보는 것보다도 그 내면, 양감이며 질감이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짐으로 인해서 정조의 행차를 그린 화성의궤, 금강산을 담은 정선의 그림도 첨단 영상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폭 60m, 높이 5m의 초대형 파노라마 스크린이 강력한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이 한가운데 서 있으니 마치 작품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면, 측면, 천장 4면의 프로젝터 영상을 투사한 고구려 벽화 무덤과
VR 안경으로 마주하는 가상현실은 색다른 유물 체험입니다. 진짜 북소리랑 똑같이 탁 나가지고 신기했고, 용이 이렇게 날아갈 때 소리랑 그런 게 신기하고 멋졌어요. 기술의 발달과 함께 박물관이 전시 공간에서 체험 공간으로 그 의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코로나를 뚫고 개막한 K리그가 37개 나라에 중계되면서 시청자 1,900만 명을 사로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른바 리얼돌 사건을 일으킨 FC 서울에는 제재금 1억 원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개막전 축포를 터뜨린 부록의 라이언킹 이동국의 덕분에 세레머니. 단숨에 올 시즌 최고의 골 후보가 된 강원 조재환의 회오리 감자슛. 시원한 골들을 쏟아낸 울산의 막강 활약. 세계 유일의 프로축구로 전 세계 37개 나라에 생중계된 1라운드 6경기는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시청자 수도 압도적입니다. 온라인 생중계를 합쳐 전 세계 1,900만 명 넘는 시청자를 사로잡았습니다. TV 중계를 시청한 1,500여만 명 중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등을 통해 K리그 팀에 익숙한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등에서도 500만 명 넘게 시청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개막을 애타게 기다리는 축구 종가 영국에서도 20만 명이 개막 라운드를 관전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의 맞대결, FC 서울 지휘봉을 잡았던 세뇨 귀네슈 감독 등 형제의 나라 터키에선 약 61만 명이 트위터 생중계로 개막전을 시청했습니다. 하지만 FC 서울이 성인용 마네킹을 관중석에 세웠다가 질타를 받는 촌극도 있었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은 서울 구단에 역대 최고 수준인 제재금 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절호의 기회를 맞은 K리그. 이젠 아시아 대표리그에 걸맞는 실력과 품격을 보여줄 때입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곳곳이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데. 절제된 감성으로 불러서 더 애절했던 이 노래. 남편이 아내를 영영 떠나보내는 이별의 송가지만 요즘 세상에선 60대에 붙은 노부부라는 호칭부터가 어색하긴 합니다. Will you still need me? Will you still feed me when I'm 64? 하긴 비틀스의 이 명곡도 64살이 되도록 사랑해달라고 했죠. Darling, I will be loving you till we're 70. Baby, my heart could still fall as hard at 23. 이 6년 전의 노래에서는 70살까지 올라갔지만 변치 않는 부부 사랑을 찬미하기엔 여전히 좀 부족한 느낌입니다. 40년 전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썼던 김목경 씨도 이제는 80대 노부부라고 해야 어울린다고 했죠. 내일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에 2일, 둘이 하나가 된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아무리 황혼이혼이니 조론이니 해도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해로하는 부부가 늘어갑니다. 서양식 은혼과 금혼식은 물론 한갑자를 돌아서 혼인 60돌을 맞는 전통 회혼례도 요즘은 드물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남자 수명이 부쩍 늘면서 노인 성비가 2000년 62에서 지난해는 75까지 획기적으로 늘어난 덕분이죠. 부부 사랑은 주름살 속에 산다고 했습니다. 좋든 싫든 기대고 부대끼면서 서로 닮아갑니다. 식성과 말투, 나중에는 얼굴까지 비슷해진다고 하죠. 말로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통하는 애틋한 끈이 두 사람을 이어줍니다. 그 끈은 한 사람이 먼저 떠난 뒤에도 끊기지 않습니다. 이런 6회를 함께한 노부부 이야기.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가 세상을 울린 지도 6년이 지났습니다. 홀로 남은 94살 할머니가 말씀합니다. 그래도 되게 도는 같은 어디 갔지? 어디 갔다 오겠지. 더 나아가 시인은
부부가 떠도는 영혼이 되어서도 만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착한 당신에게 당부합니다. 우리가 모두 떠난 뒤 내 영혼이 당신 옆을 스치면 봄 나뭇가지 흔드는 바람이라고 생각하지는 마. 5월 20일 앵커의 시선은 부부는 이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화창했죠. 오늘 오후 서울에서 바라본 하늘의 모습인데요.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안개가 다소 끼겠지만요. 한낮에는 오늘만큼 예쁜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은 오늘보다 오를 텐데요. 낮 기온이 25도 내외로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3도, 대구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바람이 불면서 선선하겠는데요. 부산이 19도, 강릉은 17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람은 해상에서 더 강하게 불겠습니다. 따라서 동해상을 중심으로 파고가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남부 지역은 비교적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5월 20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